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잠시 뒤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을 찾습니다. YTN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3.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8.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1%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의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에 무력 시비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4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20명 줄어든 9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도 56.5%로 50여일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 집행 정지와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겐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한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잠적하기 전 4층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잠시 뒤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그 생중계 전해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그 벌어진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여러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열세를 보이는 상당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그 새해 첫 평일이죠. 1월 3일 월요일 날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 선대위를 전면 쇄신하겠다,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시점에 윤석열 후보는 또 그 증시 개장식에서 공식 일정을 참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발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장고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월권이다,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놓고도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틀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가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는데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잠시 뒤에 현장을 바로 연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일단 내부 사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그 최근 급박하게 돌아갔던 일과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후보가 뭐 이게 후보나 후보 측근이 뭐 화를 냈다 이런 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보도를 예, 이제 언론 보도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은 확인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그런 이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12월 6일 날 공식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활동을 했는데 원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 성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선대위 출범 때보다 사실 오히려 여론조사가 추세가 좀 나빠졌죠. 조금 하락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정이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1월 내에 어떤 반등의 그 효과가 없으면 구정 전에 고착화될 수가 없고요. 승기를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선거 결과가 저희가 좋게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쇄신을 할 필요, 뭐 개혁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 효과를 1월 중으로 봐서 설 전에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여론조사도 또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수성의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선대위를 어떻게 좀 개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선 화면.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 11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선대위 개편 방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련의 최근 과정에서 두 양측의 그 감정의 골이 상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건 구체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밝힌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을지도 좀 궁금한데 만약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일련 상황에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제 상당히 내용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미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기다렸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의사를,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닐지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가닥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배제하는 상태에서 가겠다고 하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또는 이제 처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 사퇴 문제도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퇴한다 안 한다 뭐 그랬다가 나중에 임태희 실장이 본인이 잘못 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이런 지점이에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사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 너무 패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선대위 개편도 얘기하고 일정을 잠정 취소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들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기라는 단어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경향되게 만들었던 것 같고 특히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 측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결정이 좋은 결말을 낼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기자들이 지금 당사에 모여서 윤석열 후보를 좀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 뒤에 한 11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일단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은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윤 후보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은 초슬림 실무형 선대본부를 출범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모두 다 그 여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당 10월 10일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본인의 선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2달이 걸렸어요. 처음에 선대위를 꾸렸다가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선대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 총사퇴하고 새로 꾸려진 게 거의 12월 10일쯤 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일정 부분 당과 후보 사이에 여의도 경험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 다시 꾸려지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도 보면 과거에는 선대위가 항상 한 70일에서 80일 전에 꾸려졌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꾸려졌다. 두 번째 2기 선대위가 출범한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선대위가 70일 내지 80일 전에 꾸려졌다. 효율적으로 안 움직이면 한 60일에서 70일 사이에 또다시 이 부분을 선대위를 쇄신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64일 정도 남았나요? 이때 다시 쇄신을 잘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잘 보이면 뭐 지지율도 회복하고 다시 반등의 기회를 오히려 잡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발표하는 부분을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11시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1시 1분을 넘어가고 있으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즉시 저희가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직 대선 후보 공식 등록도 안 했고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60여일 남았지만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다. 충분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과거에도 이 시점쯤에 다시 선대위 네. 새로 꾸리고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총괄 본부장으로 와서 다시 선대위 쇄신하고 했던 게 이맘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꾸리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있구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게 중요할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네,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당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현장 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이 부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후보께서 직접 지명을 하시면 한 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 안 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볼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좋은 결과는 모두의 그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입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그쪽에 우리 대변인 계시니까 네. 저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초력하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왜 불발됐나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정확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경선에서 함께 그 뛰었던 그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입니다. 이번 선대위 회신이 윤석열 홀로섭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신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고 좀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그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도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젊은 그 청년 보좌역들이나 또 보좌역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 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좀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화하고 이렇게 좀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네, 후보님 JTBC 최수연입니다.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과 어제 오늘 좀 연락을 하셨는지. 어디 계시나 지금? 네. 카메라는 뒤에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사적 설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후보는 연기하라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셨는지, 이런 게 좀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께 뵙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전화도 드렸고 좀 감사 전화와 또 앞으로 많은 조언 이런 거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은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조언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신 거지 그렇게 뭐 저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분. 네, 후보님 CBS 송영훈입니다. 이번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이거를 약간 덮어두고서 가시는 모양새로 비춰지는데요. 혹시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지 양범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제안을 갖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연일 토론호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실지요?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또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홍준표 대표를 찾아가시거나 직접적인 부름을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단일 대우로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입니다. 네, 저 뉴스원의 유세슬 기자입니다. 최근에 후보님 지지율 하락세하고 정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상승세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내션에서 전민경 기자입니다. 후보님 직속이었던 새시대 준비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한길 위원장님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을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새시대 준비는 그 나름대로 이런
그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을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마이크 바로. 네, 매일경제 정주환 기자입니다. 그 선대위 해산을 말씀하셨는데 선대본부를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권영세 의원, 윤태희 본부장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누가 좀 선장이 돼서 같이 가실 건지.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겁니다. 네. 마무리. 네, MBC 신서입니다. 후보님 2030 강조하셨는데요. 2030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선거대책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무슨 직책을 맡으시는 것보다 당 대표로서 뭐 얼마든지 요거는 그냥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으면은 이제 뭐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뭐 본부도 다 단으로 좀 축소시켜가지고 선대본부장의 그 산하에 전부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뭐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성준. 네, 중앙일보 성지영 기자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후보께서 좀 비전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비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미디어오늘에서 조현호 기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선대위 해산까지 오게 된 그 원인과 그 책임이 이제 윤석열 후보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이제 그 후보님의 가족 문제와 선대위 운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까지 근본 아까 나왔지만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라든지 또그 계속되는 그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뭐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뭐 이제 여러 라디오나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한다고 하면 꼭 본인이 후보자가 될 것이 아니라 뭐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후보님과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나 다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희는 어쨌든 저희 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이 몇 분의 경선 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것을 뭐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 당원과 또 국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MB의 박자은입니다. 혹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같은 잣대를 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인턴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할 건지 결정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초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그리고 나면은 또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성사원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아마 변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 분들일 것 같아요. 분양가 논란에 조금 휩싸여 계시기도 하고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 일부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자리가 없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보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사의 표명을 한참 전부터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그 선거대책 기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 앉아서 또 그 보고도 받고 또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선거대책 기구에 그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승원입니다. 배우자 관련해서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입장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본인의 소신에 발언하지 않고 선대에서 준비한 발언을 좀 옮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관심이 또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께서 그 현재와 미래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동아일보 민가준 기자입니다.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 사퇴 여론으로 생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향신문 조정세 이번에 영입 인사로 이수정 위원장님과 신지혜 위원장님을 영입을 하셨었는데 사퇴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 선대위를 꾸리면서는 이러한 공약들과 영입들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다. 신지혜 위원은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이제 그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이 청년 세대를 이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하고 어떤 인물을 영입을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네. 문화일보 손민구 기자입니다. 선대위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본부들 다 단으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 이제 총괄 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그 이제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이제 각 본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와 그 산하 그 본부를 전부 해체를 하고 선거대책 본부 중심으로 해서 좀 아주 슬림하고 좀 발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로서 있었던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이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가지고 선거대책 본부 산하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정책 그 본부는 그거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마 규모가 좀 방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뭐 비전이라든가 또 공약 이런 부분들을 또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기존의 정책 그 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 노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은 좀 해뒀습니다만은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또 오늘 오후에서 좀 늦게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도 좀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은 그 본인하고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빠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정주희. 네, 영화페스티벌 정주희 기자인데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당원을 잃으면서 좀 조롱하셨다고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당원이 뭔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그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꽤 길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그 지적들에 대한 답변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족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선대위는 해산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좋은 조언을 계속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기자들이 결별로 봐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별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대위 구성을 다시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실언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주요 키워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변호사님 먼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별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무용어로 바꿨다 이런 취지로 좀 어떻게 보면 정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결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선대위라는, 그리고 특히 이제 위원장이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거의 없앤 것 같아요. 네. 집행기구만 거의 선거대책본부로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랑 오늘 통화를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그리고 비전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언도 받고 이런 관계를 이어가면 선대위에서 자주 얼굴을 매일매일 보거나 회의를 같이 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가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지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분과의 사이가 썩 좋게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결별로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조직을 개편하게 바랐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모든 선대위를 다 해체를 하면서 다 물러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김종인 총괄 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로 나오실지 아니면 쓴소리를 하실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하게 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예컨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앞으로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앞서서 또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좀 짧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점에 가장 좀 주력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실무형 중심의 선대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2030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선대위엔 청년 보좌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임명을 받지 않은 분들하고도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거나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여러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무릎을 칠 때가 많았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많이 전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2030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실무형 선대위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선거대책본부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꾸린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이 일단 맡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인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어떤 인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제 만약에 선대위원장 없이 본인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실무형 선대 본부만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그 조언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캠페인을 꾸려갈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슬림화된 이 조직을 통해서 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 김종인 위원장과 더불어서 또 이른바 그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또 갈등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 소관 밖의 사안이다라는 말로 일단 좀 역시 좀 조심스러운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중진 의원들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네. 중진 의원들이 다 모임을 갖고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랑 중진 의원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연석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후보가 기본적으로 선대위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거지만 당 대표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 당 대표에 대해서 당원이나 많은 국회의원 여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선거 운동을 하시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그 저희가 처음에 12월 6일 날 선대본부 발족할 때 총괄 특보단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때 구성을 할 때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기타 등등의 많은 분들이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종합상황실의 본부 실장인가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권영세 본부장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권영세 본부장이 선거대책본부를 이제 꾸려 나가게 되면 그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이 부분이 좀 조화롭게 운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면서 두 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좀 줄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뉴스앤이슈 2부에서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esident Biden, how will you stop the post-holiday COVID surge?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건 충격적인데요. 이번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지적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서울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12월 31일 그 40대 그 어린이 스포츠센터 그 대표와 그 직원 20대 간의 일정한 언쟁 또는 다툼이 있었는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 새벽 2시 10분경에 첫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고 예. 그 전후해서 아마 상당히 엽기적이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70cm 정도의 막대기로 장기를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20대 그 사망자가 키가 175cm에 80kg이고 예. 또 태권도 등으로 단련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그 사망이 되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폭행 치사의 그 혐의로 경찰이 봤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사례가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또 지적이 됐다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예. 되는 그 부분인데요. 새벽 2시 10분경에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그 가해자의 그 처음 신고 내용은 그 누나가 가정 폭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에게는 그 누나의 그 가정 폭력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좀 횡설수설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현장에 지금 그 20대 그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하의가 탈의된 이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이 신고자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유가족의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초동 조치를 했으면 혹시 그 시점에서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일단은 맥박은 계속 이제 뛰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얘기하는 음주를 많이 해서 지금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는 행태. 그래서 경찰은 결국 그 하의를 그 패딩 잠바로만 덮어주고 네. 그 현장을 떠났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멍자국이라든가 또는 그 막대기로 이렇게 삽입한 그런 행위 등의 혈흔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을 파악했으면 이런 일이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경위 상황을 좀 보니까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주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사망 시점이 언제이고 지금 이와 같은 엽기적 행위와 구타 행위가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을 비난하는 데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확보된 CCTV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언제 폭행이 이루어졌고 또 이와 같은 엽기적 행위는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일단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피해자와 대표의 사이가 평소에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엽기적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는데 그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네. 그 평상시는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아껴주는 이런 모습도 그 많이 있었는데 다만 그 당일날 그 음주 운전과 관련돼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는데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예. 그런데 과연 또 다른 이를테면 금전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인지 혹시 뭐 다른 뭐 성과 관련된 것은 또 없었던 것인지도 뭐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지금 입수한 CCTV 영상을 통해서 당일 행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해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을 다른 증거를 통해서 경찰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여파가 지금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그 1,880억 원이 개인이 혼자 횡령을 한 것이냐. 네. 그 상장 회사의 지금 역대적인 횡령 사건으로 봐서는 가장 큰 피해액인데요. 지금 그 수사 상황은 일단 12월 30일 날 이 그 재무팀장이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이 사항을 회사에서 파악을 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고 바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혼자 한 것인가에 관한 재무팀의 그 결제 라인에 관한 수사. 그리고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팀장이 혹시 출국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다른 밀항이라든가 또 신분을 뭐 가장해서 이미 출국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행적 수사, 추적 수사, 즉 이 사람을 빨리 그 검거를 해야 지금 그 자금이 어디에 혹시 모여 있었던 것인지 또는 어떠한 경위로 1,880억 원이 횡령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또 진술 증거도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두 갈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으로 그 주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만 해도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네. 1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 상장 적격 대상 심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그 횡령한 액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업무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심의위원회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최종 결정도 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기업의 그 지속성이라든가 그 주주들의 보호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보인다만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수개를 걸쳐서 이런 거래가 정지되는 것 그 자체가 이른바 그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가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상장 폐지와 별도로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것들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별도로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